이번에는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어요.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더더욱이 잘 안 나오실 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분이 이 사진으로 유명해요. 아십니까? 이한열 열사, 총학생회장이었죠. 네, 그때 연대 총학생회장 87년도입니다. 네. 이때는 괜찮았어요. 지금 머리가 많이 뒤로 후퇴했는데. 아니, 최소한 이분보다는 괜찮잖아요. 아니, 얘도 이때 괜찮았어요. 네. 최근에 와서 모친소에서 보니까 너무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이때만 해도 아주 순수하게 생겼잖아요. 예. 우현 씨. 이때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대규모 집회 사회를 도맡아봤던 투사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노동운동 한다고 학생운동 끝나고 감옥 갔다 와서 그래서 제가 너는 노동운동은 잘 안 어울린다. 문화 쪽으로 끼가 있거든요. 신학과 때부터 해서 이제 탈 쓰고 이제 뭐 그 풍물패하고 그래서 너는 문화운동 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대학로를 보내가지고 무명 배우를 굉장히 오래 했죠. 그러다가 안 물어본 걸 너무 오래 답하시네요. 아 그러면 대변인을 나보다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랬지. 예. 국문과 출신입니다. 모르셨죠? 그리고 그 운동권 당시에 별명이 84 강타였대요. H.O.T가 나오기 전인데. 왜 강타가 된 거예요? 별명이? 그때는 본명을 안 쓰고 그때 운동권들은 다 가명을 썼거든요. 근데 강타는 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83학번이 우리 그 공부 모임을 이렇게 지도하던 지도 학번인데 그 친구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강타. 그 당시 만화 주인공이 강타가 있었대요. 최강타인가? 만화 주인공이. 네. 그리고 삼선에 대고 원내대표가 되신 그 선수치고는 참 대중적인 인기가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몇 가지 읊어보자면 대변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대변인을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그 김근태 의장실이죠. 그때 대변인 하셨고 그 다음에 손학규 대표, 정세균 대표 때도 대변인 하셨고 문재인 캠프에서 공보 그리고 박원순 시장 때도 캠프 대변인. 왜 이렇게 대변인을 많이 하시는 겁니까? 당 대표가 바뀌면 이제 대변인을 누구 쓸 건가 이렇게 쭉 여론을 수집하는데 주로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우상호가 제일 잘한다. 이제서 계속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변인 전문이에요, 기자, 진짜. 우리가 먹은 술이 지금 몇 잔인데 이렇게 야. 진짜 왜 그런 거예요? 그거 모르죠. 뭐 쓴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제가 대표님들한테 물어보면 잘생겼다니 무슨 소리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훨씬 현명해요. 근데 그 기자들에게 서비스를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숨기지 않고 얘기 잘해주고 또 뭐 그런 거 아닐까? 좀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이제 대변인 출신의 당 원내대표가 됐는데 저희 당이 그 이전에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그 좀 언론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제가 되고 나서 옛날식으로 쭉 접근을 하니까 지금 이제 요 최근에 보도 보시면 최근 한 달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기사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기사량 자체는 사실 적지 않아요. 근데 일면으로 이슈 메이킹을 하는 건 박지원 원내대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뭐. 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 대결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제일 주력한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 고질적인 계파 갈등 기사를 없애는 거예요. 맨날 친노 비노.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 지지층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되겠다. 최근 한 달간 저희 당 관련된 기사 중에서 친노 비노 갈등 기사가 최근 10년 사이에 한 달간 없었던 건 처음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갈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봐. 굴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돼요.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 원내대표만 아니면 벌써 몇 번 들이박았어요. 근데
아니, 그거는 제가 압니다. 실제로 그런 것에 굉장히 제가 많이 주안점을 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우리 당에게 더 씌워진 이미지 중에 그 민생은 챙기지 않는다, 무능하다 이런 이제 이 야당답지 못하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제 민생으로 이슈를 확 전환시켜서 계속 그쪽으로 지금 밀고 가고 있는데 아직 뭐 한 달밖에 안 돼서 성과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문제인식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그러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원내대표. 우상호 원내대표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계보가 없다. 네. 계파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어떤 계파의 보스가 당 대표를 해도 대가 다 대변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정동영, 정세균, 김근태, 손학규, 문재인, 박원순. 네. 다 다양하신 분들이잖아요. 비위를 잘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거꾸로 특색이 없이 양지만 쫓는다. 아니. 이거, 나이스! 아, 혹시 이 프로그램 중간에 퇴장하신 분이 있나요? 많아요. 예. 저는 제가 한 번도 먼저 당직을 맡겠다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늘, 그만하고 싶다. 또 대변인이냐. 대표 하지만 시켜주면 바로 해. 그럼 어떻게 하려는데. 그게 항상 꼬시는 방법이 있어요. 당대표가 되면, 우 의원, 대변인 좀 제가 또 해요. 지난번 그 사람하고 하고 나도 안 해? 이렇게 접근하고. 두 번째, 당이 어려운데, 당을 헌신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한다고 그러면 당을 버리는 건가? 그리고 지난번 그 사람하고는 하고, 당신하고는 안 한다 그러면 삐지겠구나. 이런 이제 인간적 고민도 있죠. 그래서 저는 대변인 하면은 제 지역구에서,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대문.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이제 어떤 국회의원들은 의원님 왜 이렇게 TV에도 안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맨날 TV에만 나오면서 동네에는 안 챙긴다. 이런 또 역으로 공격을 받아서 제가 계속 낙선했습니다. 대변인만 맡으면. 근데 이제 저한테는 도움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좀 피해도 있었는데 그냥 뭔 얘기 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대표들을 제가 먼저 하겠다고 해서 줄 선 적은 없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김근태 선배, 정동영 선배 대변인을 하다가 김근태 선배 대변인을 하면 정동영 선배 계보가 욕을 해요. 자기들 도울 땐 이쁘다 하다가 우리를 돕다가 김근태한테가 정동영과 김근태 사이가 나쁜 거 알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손학규 대변인을 하면 한나라당에서 온 사람한테가 줄 서? 쟤 뭐야? 자기들하고 일할 때는 칭찬하다가 다른 분하고 일하면은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권력의 양지를 쫓아다니는. 그럼 대변인을 하다 보니 오히려 계보에서 안 껴준 건가요? 아무도? 아니 제가 어디 그분들하고 일을 해도 그분들에게 완전히 복속돼서 일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계파여서 이번에 원내대표 나온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젊고 계파도 없어서 상당수는 제가 떨어질 걸로 그렇게 선배들은 다 예측을 했는데 친노 비노표를 제가 다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계파 투쟁을 안 하는 게 친노도 찍고 비노도 찍었거든요. 자기 찍은 사람 처음엔 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덜 욕을 먹는 편입니다. 앞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뭐 계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자신하고 정치적 사고방식이나 보는 관점이 비슷하고 하면 같이 뭉쳐 다니게 되고 네. 그걸 또 계보라고 부르게 되고 이런 건데 아무도 끼워주지 않던가요? 그게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계보가 없는 건 아니죠. 계보는 아니지만 386 학생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 그건 뭐 그룹이 있는 거죠. 예, 그 하나의 계층이고.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정치 오기 전부터 같이 만났던 그렇죠. 이제 그룹이고 정치권에 와서 그나마 친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저하고 제일 친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인영, 임종석, 송영길, 김영춘 이런 과거에 이제 네. 같이 감옥 비슷한 가고 세대에 감옥 가고 운동하던 분들인데 예, 여기는 이제 사회운동도 같이 했고 재야운동도 같이 했고 감옥도 같이 갔고 요즘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감옥 동기니까요, 저랑. 감옥 동기. 제가 그 인연으로 술마된 표현을 쓰세요. 빵동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빵이라 그러면 요즘 분들 모르시더라고요. 아. 감옥이라 그래야 되지. 근데 그래서 제가 안희정 지사의 함진앱입니다.
그래서 예, 아니, 근데 의회는 의회였어요. 계보도 없죠. 그렇죠? 특별히 대중적 인기도 없죠. 대변인만 줄기차게 했죠. 그리고 삼선. 그리고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특별히. 언론이 주목하면, 예를 들어 정청래 의원은 떨어지든 붙든 주목을 받잖아요. 발언을 세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신적도 없고. 근데 됐어요, 원내대표에. 슬슬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어. 제가 원내대표가 굉장히 제가 높은, 일당의 원내대표에다가 굉장히 높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막강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봐요. 되게 힘든 자리예요.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의원들, 동료들이 뽑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실력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뽑았다는 거니까 실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의외죠? 좋은 얘기 하나 했더니 또. 예. 자, 이렇게 같이. 이분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표정이. 제가 이 추호 선생이라고 부르거든요. 추호 김종인 선생. 잘 모르시죠? 파파에서 안 보셨어. 네, 예, 하도 예. 추호도 안 된다, 추호도 아. 생각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다 추호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호가 추호인데. 자, 그럼 좀 어려운 질문. 좀 가까이서 겪어보니까 김종인 대표는 어떤 분이에요? 글쎄, 저하고는 합이 잘 맞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김종인 대표도 그렇고, 최운열, 이번에 당선자, 초선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최운열 당선자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주류경제학자였고, 자기는 신자유주의를 설파한 주류경제학자였다. 근데, 자기가 그런 정책을 설파하고 그런 이론을 전파한 결과, 내 제자들이 실업자가 되고 직장을 잃었다. 나는 잘못 살았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내가 정치권에 와서 기존에 있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바꾸는데 내가 기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수적이고 주류 경제학자로서 기존의 재벌 대기업들을 옹호하는 이론을 폈던 사람이 지금의 이 정글화된 우리 사회를 보면서 반성하고 이걸 남은 여생을 그걸 바로잡기 위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정치를 했다. 이런 말은 저는 좀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힐 수도 있지만 지금 내 제자들이 실업자의 생활을 살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나머지 인생을 이 시장의 정글화된 시장을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로 만들기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다는 데에서 저는 마음이 확 풀렸어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갖고 있는 경제 민주화나 기존의 이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에 대한 문제인식은 오히려 우리 당에 있는 진보적인 정치인들 못지않게 굉장히 강렬하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평가하시고. 그런 것은 네. 좀 평가할 만하다. 네. 과거의 이력은 물론 우리가 또 비판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런 분을 끌어안지 못하고서 어떻게 내년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근데 이분이 본인이 직접 대선에 나간다고 하는 얘기가 요즘 나오잖아요. 대권 주자. 신문 안 보시네. 오늘 처음 들었다는 표정입니다. 아니 뭐 정치는 이제 다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니까 네. 누구 해라 하지 그런 마라. 언론적인 얘기 말고. 예? 그건 모르셨죠? 그전에는 그런 생각 하시는지.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근데 그걸 자꾸 옆에서 기자들이 부추기는 거 아닐까? 부추겨서 나간다고요? 매일 앉아서 같이 회의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자꾸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내가 여기서. 괜찮아요. 김종인 대표가 이 프로를 안 보니까 네. 누군가 전달할 거 아니. 전달도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이요.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싸움은요. 서로 마주보고 진짜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옆에서 그렇죠. 전달해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전달할 때 꼭 꼬아서 얘기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종인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일러바실지게요. 대통령 자격이 없답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 김보혁 출마 자격이 기자가 없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했을 거야 옛날에. 근데 아니면 대선에 나가셔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대선에 나가시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욕에 가득 찼다는 그렇죠, 얘기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감정이 상합니다. 그 사람 괜찮게 봤는데 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 전화하면 되잖아요. 오상호 씨, 당신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봐요.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자기를 싫어하는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 정치권 여의도 정치 안에는 너무나 많은 이간질 집단들과 이간질하는 요소들, 특히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까 뭐 종편 뭐 이런 것도 하던데 이 수없이 많은 이간질 사유가 있는데 친노 비노 싸움도 가만히 보면요. 맞아요. 그렇게 이간질 시켜서 싸움 부추겨서 감정 상한 일이 더 많아요. 그리고 문재인 안철수도 그래요,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 간격이 벌어진 것도 그 영향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렇긴 한데, 이분 나갑니까, 근데? 집요해. 예. 자, 그러면은, 예. 김종인 개인이 아니라, 곤란하다고 하시니까, 대표와 원내대표 사이니까 곤란할 수도 있어요. 총선 체제에서 김종인 체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특징 지을 수 있는 게 초반에 컷오프를 왕창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돌이켜보면. 글쎄, 저는 처음에 김종인 대표를 문재인 대표가 모시고 올 때, 좀 걱정했어요. 우리 당을 잘 모르시는데, 과감한 혁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현실 적합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제가 두 사람 자를 때는 반발했어요. 다른 사람 자를 때는, 이해를 한다 하는데, 첫 번째가 이해찬, 정청래 두 사람인데, 제가 그때 언론에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정청래 의원의 그 공갈 발언이 과연 막말이었을까? 예.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저랑 워낙 친합니다. 제가 건대 그 조통위원장 할 때부터 봐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출신인데 문학회 출신이에요. 시 써가지고 상도 받았어요. 정청래. 대단히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본인은 얘기하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지는 모르겠는데 조언 능력은 뛰어나요. 근데 이게 체질화돼 있어서 순간적으로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어떤 용어로 딱 정리해서 규정하는 걸 아주 즐기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그러지 마라. 이게 재미있는 것도 잠깐이고 언젠간 너에게 화로 돌아온다. 특히 너를 둘러싼 언론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근데 공갈 탁 나올 때 제가 이게 막말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빌미를 준다. 상대방의 심정을 후벼팔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걸리겠다. 총선 앞두고라. 아니야 다를까 그게 딱 이제 징계 사유가 돼서 제가 마포 가서 술을 한 3번 같이 먹었는데 술값도 제가 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조어가 갖는 근데 저는 막말일까? 그래서 저는 경고하고 이 정청래라는 사람의 이 인품과 인간성 자체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따르는 또 아끼는 그런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해찬 선배는 의정활동에서도 결격사유가 없고 막말도 안 했고 그냥 친노의 좌장이라는 이유로 자른 거잖아요. 네. 이어 하나죠. 친노니까 자른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런 게 어딨나 공당의 공천 기준이라는 게 만약에 그게 꼭 필요했다면 난 가서 설득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선거에 필요하니 그 친노의 좌장인 이해찬 의원께서 스스로 용퇴를 좀 해주십시오. 상징적으로. 예. 네. 그래서 본인이 용퇴하면 오히려 친노가 오히려 이렇게 스스로를 내려놓는구나 뭐 이렇게 보이는 게 너로 설득하는 게 낫지 한 칼에 탁 잘라버려서 결국 무소속으로 되셨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왜 복당은 안 되나요? 예? 이해찬 대표, 전 대표 왜 복당은 안 되나요? 아직 안 되고 있죠. 왜? 복당. 복당. 이해창. 복당. 자른 분이 계시니까 좀 기다렸다가 기사 제목 나왔어. 김종인이 맡고 있어. 아니 게다가 여러분, 손가락질을 했어. 여러분. 이해창 복당. 김종인이 맡고 있어. 여러분 보셨죠?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김어준까지 이간질을. 예. 근데 복당이 되긴 되는 거죠. 저는 복당 언젠가 되시겠죠. 네. 대선 때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해야죠. 근데 당장 안 되는 이유는 당장 이제 김종인 대표하고 껄끄러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거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누가 결정하는 거죠, 복당은?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복당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런 정도 거물급의 복당은 이제 당 지도부들이 상의를 좀 해야죠. 누가 당 지도부잖아요. 그러네. 네.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론이 별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지금은 워낙
원구성 협상 뭐 큰 현안들이 워낙 많아서 정신이 없어서요. 조금 아마 시간이 지나면 문재인 대표하고 김종인 대표하고 같이 갈 수 있나요? 보기 어때요? 벌어진 것 같아요.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아니 벌어졌다는 게 뭐 이렇게 서로 감정이 상해서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몇 가지 과정 속에서 이상하게 그 두 분 만난 다음에 오해가 좀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어른이시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다 풀리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저 어른들은 뭐 그 정도 갖고 뭐 안 만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도 전화하시는 것 같던데 보니까. 이 프로그램 어렵네. 아니 뭐든지 말씀하셔도 돼요. 말씀하시고 나서 이 민감한 대목이니까 이거는 편집해달라. 그 부분만 딱 살렸어요. 그 부분만 살려서. 그러면 나와서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단둘이 만나고 나서 또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김종인 문재인 두 분 만나고 나서 좀 안 좋았잖아요. 네. 내가 들여다 보면 양쪽 얘기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감정 상할 얘기들이 아닌데 이상하게 별것도 아닌데 자꾸 기사는 부풀려지고 그것 때문에 더 감정 상하고 그래서 그 측근들이 더 부풀리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정치가 자꾸 실종돼 간다. 서로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풀리고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 뭔가 대화법을 바꾸든지 뭘 어떻게 해서 이게 만나면 풀려야 되는데 만나서 오히려 꼬이는 거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정도에서 이 대목은 좀 넘어갑시다 빨리. 그러니까 우상호 나는 안 그런데 나는 소통을 잘하는데 그럼 언제 대선 출마하십니까? 본인도 대선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서 정치인이 국회의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과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사람 크게 나누면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장 목표로 하는 사람 없어요. 대통령 해보려도 안 되니까 국회의장 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어느 시점에는 그렇게 갈려진다. 지난주에 여기 정세균 의원 오셨었는데. 정치권의 복귀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돼. 아니 여러분 제가 원내대표 된 다음에 언론사 한 10군데하고 인터뷰했고 아침마다 라디오 인터뷰하고 오늘도 JTBC 나갔다 왔고 난 이런 자리는 처음이야. 이런 거. 이런 게 어딨어. 그래도 제1대 원내대표 앉혀놓고 완전히 뭐 완전히 선배들하고 완전히 다상하게 생겼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총수가 정치인 나왔을 때 이 정도의 예우를 갖춘 적이 처음이에요. 그 원내대표라서 지금 부드럽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 대통령 할 거예요? 본인의 정치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이제 점잖은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대통령병 걸리면 바로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좀 인기가 있어지잖아요. 그럼 옆에서 당신 대통령하고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 한번 해볼까? 저희 아까 안철수 대표 얘기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갖고 또 여기서 나온 얘기가 일간지에서 인용 보도하고 그러진 않죠? 안 그럽니다. 네. 한겨레에는 보도될 수 있어요. 본인이 직접 쓰는 기사에. 말 끊었는데 계속 하시죠. 우상호 의원은 3선이나 됐는데 그리고 원내대표가 된 유력 정치인인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본인 어필을 대중들한테 개인적으로 한 적이 오늘 거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좀 알고자 하는 거죠. 원내대표 우상호뿐만 아니라 정치인 우상호는 어떤 사람이냐. 그 대통령 언제 하고 싶냐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우리같이 총학생회장 출신들은요. 20대 초중반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살아서요. 사실 알게 모르게 좀 약간 의시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처음 와서 자기도 모르게 좀 의시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 총학생회장 출신이면 다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쳐다보는 거를 한 1, 2년 지날수록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되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때 제가 가까웠던 우리 김민석 의원이나 정동영 선배나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오바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다 좋은 분이었고 정말 진지했고 개혁적이고 진정성도 있었고. 근데 어느 김민석 의원을
전을 특정해서 말하는 거죠. 아니, 오늘 무슨 얘기만 하면 다 의의를, 이렇게 아니, 하면 좀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하고 난 다 오늘 왼수되는 날이잖아요. 지금 뭐 김종인 대표, 뭐 또 누구 아까 안철수 대표는 말도 안 꺼냈는데. 네. 아니 저는 그냥 얘기했었다고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한 2번 떨어지고 나서 너도 우상호 너도 별거 아니다. 이 정치권에 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고 있는데 국회의원 배지 달았다고 으슬대고 다음에 시장해야지. 다음에 대통령 돼야지. 이런 순간 너도 한 방에 훅 간다. 네? 그런 생각을 지난번 떨어지고 나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군데 정치적인 꿈이 없겠습니까? 잘 되고 싶고. 그런데 거기 어떤 자리를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 어떤 정치적 오버하게 된다. 오버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거는 저는 당분간은 당분간은 얼마나 당분간? 내년 대선에 우리가 집권할 때까지는 우상호의 시나리오는 없다. 오로지 거기에 올인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대선에서까지 지고 나서 어떻게 국민들을 볼 거예요? 지난번 2012년도 대선 지고 나서 제가 문재인 후보 공보단장이었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소위 86그룹이라고 하는 모임부터 제가 깼어요. 아무도 책임을 안 지길래. 그래서 우리 세대부터 책임을 지자. 그래서 한 20명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걸 깨고 다시는 386의 이름으로 정치하지 않는다. 모이지도 말자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고 3년간 제가 뒤로 물러나서 아무 직책을 안 갖고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기자들이 왜 발언을 안 해요? 또 그래서 나 대선 책임지고 지금 3년간 유배 생활하고 있는데 제 꿈이 뭐냐면 2012년 12월 같은 그런 치욕스럽고 괴로웠던 겨울을 또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원내대표 나와서도 개인 시나리오로 나온 게 아니고 이 당을 제대로 바꿔서 정말 수권 가능한 정당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우상호의 미래도 있다. 그런데 만약 2017년 대선에 지면 그거 또 없다. 그러려면 한 2년 정도는 정말 이악 물고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통령 안 할 거예요? 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꿈은 있으나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우리 당 후보를 도와서 당선시켜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세대들이 경쟁하는 그런 것들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변인이면 사실은 당대표가 가깝잖아요. 네. 일단 문재인 대표의 단점은 뭡니까? 답답해요. 이게 뭐냐면 고지식해요. 그러니까 말도 잘 안 하고 사실은. 정치적인 논리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질 않아요. 근데 어떨 때는 옆에서 조언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타넘어서 좀 유연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여의도식 표현으로 하면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대변하고 이런 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옳고 그름만으로 따지세요. 지금 이런 경우는 이렇게 대처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답답해요. 예? 모셔봐요. 답답해요. 예? 보는 사람들은 멋있죠. 옆에서는 답답해. 왜냐하면 하루하루 새로운 기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진정성을 국민에게 전달하려면 또 약간의 포장도 있어야 유연한 되고. 접근도 필요해요. 근데 사전에 회의할 때 보면 아주 답답해. 근데 지나고 나면 그렇지 문재인 후보가 표를 의식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나도 언젠가 싫어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일단 대구 봐야 될 거 아니오. 예? 참.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주는 이제 갈등이 있죠. 옆에서 같이 조언하고 어떤 역할을 맡은 참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당장의 여론으로 보면 좀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훨씬 더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장점은 뭡니까 그러면? 거꾸로. 잘생겼잖아요. 진정성 같아, 진정성. 그러니까 장점은 잘생긴 것뿐. 근데 제가 보면 사람이 생긴 대로 이렇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성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문재인의 진정성은 나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옆에서 보면 진짜 국민들 힘들어하면 정말 자기도 힘들어하고
누가 아프면 진짜 아파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 틀림없어요. 근데 답답해. 그 얼굴에 드러나면 이분은 어떠세요? 근데 이분의 저 장점은 사진이 뭐예요, 장점? 사진이 잘 못 나온 거 실제 얼굴은 더 괜찮아요. 예. 네. 예. 이분의 장점은? 예? 이분의 장점. 아, 전략적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돼. 아니,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 좀 진보적 블록들이 훨씬 더 전략적일 것 같잖아요. 훨씬 더 감정적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저렇게 보수에서 집권해본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그렇죠. 대단히 전략적이에요. 설계도 있고. 자기 감정을 숨기면서 목표를 위해서 일할 줄 아는, 저는 집권을 위한 정당의 지도자들은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나는 김종인 대표한테 그런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분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상호가 경제 얘기를 하는 것과 김종인이 경제 얘기를 하는 것이 경제 주체들한테는 달라요. 예. 제가 지금 구조조정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경제 생활을 해봤던 사람들은 제가 경제를 좀 아나? 이런 내 말이 옳아도. 근데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게가 있어.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거는 그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때 역할이 있다.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분담들이 좀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좀 주거, 사교육비, 청년 일자리 이런 상당히 구체적인 현안들에 집중을 하고 구조조정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이 정글화된 시장 경제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김종인 대표가 지금 해가시는데 이게 호흡이 잘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역할 분담이 잘 되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개인을 위한 정치를 할 때 그게 꼭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하고 겹치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윤여준 씨를 모시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의 집권 전략엔 저런 중도 보수적이신 분들이지만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바꿔보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집권 전략에 동의하는 겁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서포터로 오신 거고 이분은 자신이 선수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라이벌이 되고 라이벌일 경우는 때리기도 해야 되거든 문재인을. 우리가 이제 정치할 때는 이제 분석가들은 이런저런 가능성을 다 분석해서 미리 예측해서 미리 비판도 해놔야 되고 그래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정치를 볼 때는 그 사람이 현재 어떻게 얘기했냐 이걸 토대로 비판해도 비판하고 그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면서 그 의심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는 아니 미리 공격하라는 건 아닌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미리 공격하라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이분의 장점은 말씀하셨으니까 단점이 만약에 있다 치면 그 단점이 이분이 진짜로 스스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할 때 그게 이제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 단점을 뭐라고 파악하느냐라고 그거는 이제 거죠. 그때 가서 다시 불러주세요. 파파이스에서. 왜 이렇게 개헌 얘기를 할까요?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개헌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주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이 다 틀려요. 그렇겠죠. 어떤 분들은 내각제 개헌을 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정부 통령제 개헌. 대통령 중임제 얘기하기도 네, 하고. 그 중임제 얘기하는 정부 통령제는 중임제 개헌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안인데요. 그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87년 체제에서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때 만들었던 헌법적 질서가 지금 현실과 안 맞는다고 하는 그런 판단들이 기본적인 판단 베이스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개헌을 주장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비판적으로 볼 건 아닌데 개헌이 가능하겠냐?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직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는 개헌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회의원이 1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개헌은 대통령이 하자고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통령 되기 전에는 개헌에 관심이 있다가 대통령이 되면 이 좋은 권력을 양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헌에서 관심이 멀어져. 그래서 저는 당분간 개헌이 쉽지 않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 개헌을 한 사람은 접니다. 87년 6월 항쟁이 직선제 개헌을 표방해서
한 거잖아요. 이거 실제로 지금 현직 정치인 중에 개헌을 실제 가능케 한 사람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사회적 압력이 가해지지 않고서는 개헌이 잘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개헌이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네. 이제 특히 여러 개헌론자들 원래 있죠. 새누리당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고 있는데 근데 이 시점에 박지원 원내대표나 손학규 대표가 계속 개헌을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어 우선 박지원 원내대표 얘기해 볼게요. 계속 개헌 얘기를 하는데 국민의당이 단독 집권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떨고도 나온 일부 세력을 흡수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을 흡수하려면 예를 들어서 거물급을 흡수하려면 나눠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야 너 총리해 나 그럼 대통령 할게 너 외치해 나가 외치할게 뭐 이렇게 그런 나눠 먹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해야 그게 가능하니까 그걸 개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정당의 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본인 개인의 뜻이 아니라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 안에 글쎄요. 컨센서스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정인을 거론하지 않고 질문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네. 그런 개헌 논의가 그런 의도하에 나온 거 아닐까요? 꼭 그분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박지원 원내대표의. 뭐 이미 얘기해놓고서 뭐 아니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렇게 의심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니 근데 실제 개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헌을 얘기하는 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실제 순수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본 그렇죠. 생각이 있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도 또 현실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다음에 헌정 질서의 변화 속에서 어떤 것이 유불리하냐는 판단도 개입될 수 있죠. 근데 그건 분명하게 그것을 경계를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개헌이 필요한가 얘기 자세히 들어보면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개헌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뒤에 숨겨져 있는 어떤 계산이나 판단은 우리가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모든 개헌론에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는 그렇죠. 예. 얘기고 예. 그러니까 질문- 근데 하필 이 시점에 그런 얘기를 강하게 하는 데는 아니, 정치적 근데 의도가 그분들이 있다. 처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개헌 얘기를 예. 지난 10여 년간 간헐적으로 계속 얘기해왔던 분들이에요. 처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같은 당의 경우에는 우윤근 의원님 같은 경우는 책까지 썼어요. 개헌, 분권형 개헌 필요하다 이렇게.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그 이전 정권에서도 이명박 정권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정권 말에 개헌 얘기 나올 때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탁 잘랐거든요. 이건 정권 연장을 목표로 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 직접 얘기하잖아요? 그런 의심 안 해보셨어요? 혹시? 네. 그럼 같은 질문인데요. 내년 대선 전에 개헌 공약이 정계 개편의 주요한 소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건 익숙한 방식의 질문이니까 그런 거예요. 같은 질문인 거예요. 저는 개헌이 새로운 이합 집산의 매개가 되어서 그것이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보진 않는다. 의도는 왜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예. 이미 특히 이제 국민의당발 개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네. 혹시 그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의 재편에 그게 이제 새누리도 돌파구가 되지 예.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신데, 새누리도 물밑에서 얘기가 있는 거죠. 서로. 제 말의 전제는. 그게 개헌이 매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안철수 대표가 개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지금 안 할 뿐이지.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로지 개인의 뜻만으로 그 얘기를 계속 주구장창 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말려야지. 만약에 저는 개헌 얘기는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대표가 상의해서 나온 얘기라고는 보지 않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전체 구도라고 보지 않으신다. 예, 지금의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인식은 안철수 대표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세력을 이합집산시키기 위한 매개로 개헌론을 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믿기죠. 너 손학규 당신 총리해. 응? 실권 총리하고 그리고 내가 대통령 할 테니까 뭐 누구 오라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급이 와야 그림이 커지는데 그런 급이 올라오면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릴 수 있는 그림 아니에요. 저는 근데 왜 제가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지 근거를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은 어떤 형태로든 자기의 단독 집권을 꿈꾸고 그것을 그렇죠. 위한 준비들을 하게 되어 있지.
아,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다른 사람 끌어들여서 뭐 구도를 바꾸고 그런 수고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본인의 지지율이 설사 압도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1년이면 충분하다,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다 판단하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김어준 씨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당을 나가면서까지 대통령 출마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굳이 다른 사람하고 뭘 쉐어해서 또 뭐 복잡한 이합집산을 거쳐서 그렇게 가시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나갈 때 이미 얘기된 거 아닐까요, 혹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냔 말이에요, 도대체. 나한테 얘기하고 나가셨냐고. 자, 그럼 이렇게 네.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제 가정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반기문 대통령, 안철수 총리, 안철수 대통령, 오세훈 총리, 신났어, 신났어. 이런 식의 조합을 치고 나온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하죠? 잘할게요. 잘할게요. 예. 이 정당을 운영하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꾸 저런 시나리오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체질 개선을 못 해.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당이 왜 지금까지 단독 집권에 계속 실패했냐면요. 자기 체질 개선을 안 하고 위기 때마다 바깥에 있는 세력을 불러서 통합해갖고 당명 바꾸고 서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말은 혁신과 통합이지. 혁신을 안 해요. 통합해서 잠깐 선거 때 인기 반짝해서 선거 때 재미 보고 그 다음엔 옛날 당하고 똑같아. 그런 식으로는 집권할 수 없어요. 대선 후보를 언제 뽑습니까, 민주당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후보들이 있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 외에? 원내대표 선거하면서도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던졌는데 대선 후보 경선을 내년 상반기 이내에 해야 된다. 정동영 후보를 10월 달에 경선을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10월 달에 후보가 되고 나서. 문재인 후보를 8월 말 9월 초에 했는데 캠프 짜는데 한 달, 공약 만지는데 한 달. 그러나서 바로 후보도 아니라 문재인의 정책과 비전을 국민에게 설파할 시간이 없었어요.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시군이요. 50개가 넘었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강릉, 춘천, 원주 한 서너 군데밖에 못 갔어요. 아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때 박근혜 후보는 전 군 단위를 2바퀴 다 돌았어요. 한 군을 면 단위를 쳤어요. 쳤다는 말은 유세를 하거나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예, 전문 용어입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는 가보지도 못한 군이 허다해. 그게 다 충북 강원이에요. 진짜 충청도 강원이에요. 여기서 왕창 졌잖아요. 9월, 10월에 경선하자고 하는 사람은 정권 잡지 말자는 소리. 노무현 대통령이 4월 달에 경선을 했는데요. 후단협이 그렇게 흔들었어도요. 다 다녔어요. 울면서 다녔어요. 네. 여의도 정치가 흔든 거지 그분이 방문한 지역에서는 사랑해주는 분들이 계속 모였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집권할 수 없어요. 대통령을 뽑는데 아니 국회의원도요. 자기 사는 골목 한 번도 안 왔다 가면 안 찍어요. 주택가 아예 사시는 분들 말고 좀 이렇게 좀 말 좀 퍼뜨리는 사람은 우상호가 여기를 안 왔다가 여기를 무시하네. 그래 안 찍어요. 근데 하물며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경선을 끝내놓지 않으면 전국을 못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가 후보가 되는가는 저는 누가 돼도 상관없는데 상반기에 해야 된다. 누구에게 유불리 떠나서 해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 문재인 후보가 우리 당 후보가 될 거라고 100%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도전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거지. 정치가 어떻게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게임을 합니까? 김부겸 후보도 있고 안희정 지사도 있고 박원순 시장도 있고 누가 될지는 모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는데 내년 상반기 이내에 빨리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야 그분을 전국을 돌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비전, 정책,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건가, 국민들에게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 사람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 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될지 모르는 게 좋죠, 사실은. 그렇게 역동성이 있어야죠, 경선은. 네. 그러면 개인 자격으로 당신의 정치적 미래를 얘기하는 거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언제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원내대표 됐을 때 건방지게 새로운 정치 세대의 전면 등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가 일성을 내뱉은 이유는 제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출발로서 자리매김됐으면 좋겠다. 뭔 소린가 하면요.
저는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정치 주도 세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유승민 씨가 새누리당에서 아웃된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진보가 주도하는 또 새로운 세대들과 새로운 주도 세력들이 마구 등장하는 그러한 더불어민주당. 유승민 씨를 필두로 해서 개혁적 보수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면서 보수적 개혁 담론을 가지고 쭉 새누리당을 교체해 들어가고 그렇게 두 양당이 경쟁하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경쟁하는 저는 이게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길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그 당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주장하고 세력을 만들고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죠. 제가 새로운 정치세의 전면 등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세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우리 당에 있는 저와 같은 세대들이 그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한 거죠.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도 왜 유승민밖에 없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용기 있게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맞짱을 뜨면서 보수개혁의 길을 갖는 사람들이 싸워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주도 세력이 되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새누리당이 아니죠, 이미.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 그걸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렇게 보수도 바뀌고 우리 야당도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요, 하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에 고질적인 계파 갈등 기사를 없애는 거예요. 맨날 친노 비노.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 지지층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되겠다. 최근 한 달간 저희 당 관련된 기사 중에서 친노 비노 갈등 기사가 최근 10년 사이에 한 달간 없었던 건 처음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갈등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봐. 굴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씀 하시면 돼요. 아유, 원내대표인데. 원내대표는. 내가 원내대표만 아니면 벌써 몇 번 들이박았어요. 근데 아니, 그거는 제가 압니다. 실제로 그런 것에 굉장히 제가 많이 주안점을 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우리 당에게 더 씌워진 이미지 중에 그 민생은 챙기지 않는다, 무능하다 이런 이제 이 야당답지 못하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제 민생으로 이슈를 확 전환시켜서 계속 그쪽으로 지금 밀고 가고 있는데 아직 뭐 한 달밖에 안 돼서 성과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문제인식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그러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상호 원내대표. 우상호 원내대표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계보가 없다. 네. 계파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어떤 계파의 보스가 당 대표를 해도 다 대변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정동영, 정세균, 김근태, 손학규, 문재인, 박원순. 네. 다 다양하신 분들이잖아요. 비위를 잘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거꾸로 특색이 없이 양지만 쫓는다. 아니. 이거, 나이스! 혹시 이 프로그램 중간에 퇴장하신 분이 있나요? 많아요. 예. 제가 떨어질 걸로 그렇게 선배들은 다 예측을 했는데 친노 비노 표를 제가 다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개파 투쟁을 안 하는 게 친노도 찍고 비노도 찍었거든요. 자기 찍은 사람 처음엔 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덜 욕을 먹는 편입니다. 앞으로 될지 모르겠어요. 뭐 계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자신하고 정치적 그 사고방식이나 보는 관점이 비슷하고 하면 같이 뭉쳐 다니게 되고 네. 그걸 또 계보라고 부르게 되고 이런 건데 아무도 끼워주지 않던가요? 아니 그게 아니, 엄밀히 얘기하면 계보가 없는 건 아니죠. 계보는 아니지만 386 학생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 그건 뭐 그룹이 있는 거죠. 예, 그 하나의 계층이고.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그거는 정치 오기 전부터 같이 만났던 그렇죠. 이제 그룹이고 정치권에 와서 그나마 친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저하고 제일 친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인영, 임종석, 송영길, 김영춘 이런 과거에 이제 네. 같이 감옥 비슷한 가고 세대에 학생 감옥 가고 운동에 운동하던 분들인데 예, 여기는 이제 사회운동도 같이 했고 재야운동도 같이 했고
감옥도 같이 갔고 요즘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도 감옥 동기니까요, 저랑. 감옥 동기. 제가 왜 그 인연으로 순화된 표현을 쓰세요? 빵동기 뭐 이렇게 이 얘기하잖아요. 빵이라 그러면 요즘 분들 모르시더라고요. 아. 감옥이라 그래야 되지. 이제 그래서 제가 안희정 지사의 함진앱입니다. 그래서 예. 아니, 근데 의회는 의회였어요. 계보도 없죠. 그렇죠? 특별히 대중적 인기도 없죠. 대변인만 줄기차게 했죠. 그리고 삼선. 그리고 굉장히 강성 발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특별히. 언론이 주목하면, 예를 들어 정청래 의원은 떨어지든 붙든 주목을 받잖아요. 발언을 세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신경도 없고. 근데 됐어요, 원내대표에. 슬슬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어. 제가 원내대표고 굉장히 제가 높은, 일당의 원내대표에다가 굉장히 높은,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막강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 봐요. 되게 힘든 자리예요. 저는 제가 한 번도 먼저 당직을 맡겠다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늘, 그만하고 싶다. 또 대변인이냐. 하지만 시켜주면 바로 해. 그럼 어떻게 하려는데. 그게 항상 꼬시는 방법이 있어요. 당대표가 되면, 의원, 대변인 좀 제가 또 해요. 지난번 그 사람하고 하고 나도 안 해? 이렇게 접근하고. 두 번째, 당이 어려운데, 당을 헌신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한다고 그러면 당을 버리는 건가? 그리고 지난번 그 사람하고는 하고, 당신하고는 안 한다 그러면 삐지겠구나. 이런 이제 인간적 고민도 있죠. 그래서 저는 대변인 하면은 제 지역구에서,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대문.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이제 어떤 국회의원들은 의원님 왜 이렇게 TV에도 안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맨날 TV에만 나오면서 동네에는 안 챙긴다. 이런 또 역으로 공격을 받아서 제가 계속 낙선했습니다. 대변인만 맡으면. 근데 이제 저한테는 도움이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좀 피해도 있었는데, 그냥 뭔 얘기 하는 거지, 내가. 어쨌든 그래서 대표들을 제가 먼저 하겠다고 해서 줄 선 적은 없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김근태 선배, 정동영 선배 대변인을 하다가 김근태 선배 대변인을 하면 정동영 선배 계보가 욕을 해요. 자기들 도울 땐 이쁘다 하다가 우리를 돕다가 김근태한테가 정동영과 김근태 사이가 나쁜 거 알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손학규 대변인을 하면 한나라당에서 온 사람한테 가서 줄 서? 쟤 뭐야? 자기들하고 일할 때는 칭찬하다가 다른 분하고 일하면은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권력의 양지를 쫓아다니는. 그럼 대변인을 하다 보니 오히려 계보에서 안 껴준 건가요, 아무도? 아니, 제가 어디 그분들하고 일을 해도 그분들에게 완전히 복속돼서 일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계파여서 이번에 원내대표 나온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젊고 계파도 없어서 상당수는. 자, 이번에는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어요.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더더욱이 잘 안 나오실 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분이 이 사진으로 유명해요. 아십니까? 이한열 열사, 총학생회장이었죠. 네, 그때 연대 총학생회장 87년도입니다. 네. 이때는 괜찮았어요. 지금 머리가 많이 뒤로 후퇴했는데. 응? 아니, 최소한 이분보다는 괜찮잖아요. 아니, 얘도 이때 괜찮았어요. 예. 최근에 와서 모친소에서 보니까 너무 못생겼다고 그러는데, 이때만 해도 아주 순수하게 생겼잖아요. 예. 우현 씨. 이때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대규모 집회 사회를 도맡아봤던 투사였습니다. 근데 처음에 노동운동 한다고 학생운동 끝나고 감옥 갔다 와서, 그래서 제가 너는 노동운동은 잘 안 어울린다. 문화 쪽으로 끼가 있거든요. 신학과 때부터 해서 이제 탈 쓰고 이제 풍물패하고, 그래서 너는 문화운동 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대학로를 보내가지고 무명 배우를 굉장히 오래 했죠. 그러다가 안 물어본 걸 너무 오래 답하시네요. 그러게요? 대변인을 나보다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랬지. 예. 국문과 출신입니다. 모르셨죠? 그리고 그 운동권 당시에 별명이 84 강타였대요. H.O.T가 나오기 전인데. 왜 강타가 된 거예요? 별명이? 그때는 본명을 안 쓰고 그때 운동권들은 다 가명을 썼거든요. 근데 강타는 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 83학번이 우리 그 공부 모임을 이렇게 지도하던 지도 학번인데, 그 친구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강타. 그 당시 만화 주인공이 강타가 있었대요. 최강타인가? 만화 주인공이. 예. 그리고 삼선에 대고 원내대표가 되신 그 선수치고는 참 대중적인 인기가 없어요.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몇 가지를 읊어보자면 대변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대변인을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그 김근태 의장실이죠. 그때 대변인 하셨고, 그 다음에 손학규 대표, 정세균 대표 때도 대변인 하셨고, 문재인 캠프에서 공보, 그리고 박원순 지지장 때도 캠프 대변인. 왜 이렇게 대변인을 많이 하시는 겁니까? 당 대표가 바뀌면 이제 대변인을 누구 쓸 건가 이렇게 쭉 여론을 수집하는데 주로 기자들한테 물어보면 우상호가 제일 잘한다. 이제 이래서 계속.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변인 김보영 전문이에요, 기자, 진짜. 우리가 먹은 술이 지금 몇 잔인데 이렇게. 야, 진짜 왜 그런 거예요? 그거 모르죠. 뭐 쓴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제가 대표님들한테 물어보면. 잘생겼다니 무슨 소리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훨씬 현명해요. 근데 그 기자들에게 서비스를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숨기지 않고 얘기 잘해주고 또 뭐 그런 거 아닐까? 좀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이제 대변인 출신의 당 원내대표가 됐는데 저희 당이 그 이전에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그 좀 언론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어요. 근데 제가 되고 나서 옛날식으로 쭉 접근을 하니까 지금 이제 요 최근에 보도 보시면 최근 한 달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기사가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아니, 기사량 자체는 사실 적지 않아요. 근데 일면으로 이슈 메이킹을 하는 건 박지원 원내대표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뭐. 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 대결에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제일 주력한 건 두 가지.